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특히 사람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 전 잠깐 만났던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 덕에 제가 힘든 상황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은 저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도 하게 되었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서울에서 살았고 남편은 지방이 고향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서울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사내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는 직원들 모르게 만났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원들이 알까봐 지나가면서 몰래 제 책상 위에 쪽지를 두고 가기도 했는데 근무 중에 핸드폰을 자주 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년간 티 안 나게 저희는 서로 잘 만났고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제일 막내로 시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둘만 좋다면 알아서 잘 살라고 하시고는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착하고 예쁘다는 좋은 말씀만 하셨죠. 보다시피 서울에서 멀기도 하고 너희 일하느라 바쁠 텐데 결혼하면 자주 안 와도 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라는 말이야. 그래도 자주 올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버님은 약간 무서워 보였는데 저한테는 한없이 다정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반대 없이 남편과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남편이 워낙에 젠틀하고 착해서 사실 반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말 평범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양가에서 도움 없이 식을 올렸는데 둘이 가진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 처음에는 월세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보, 얼른 나가자. 어딜 가? 오늘 불꽃 축제 하잖아. 일찍 가서 자리 잡아야지. 사람 많아서 복잡할 텐데. 에이, 남들도 다 그런 거 알고 나오는 거야. 그것도 추억이지. 힘은 들었어도 남편과 뭐든 함께 하다 보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태민아, 늦겠어. 얼른 일어나. 엄마, 조금만, 5분만, 아니 10분만. 왜 이렇게 아침잠이 많아? 당신 닮은 것 같은데? 자기도 참. 아들, 일어나야지. 당신 늦겠어. 얼른 가. 오늘도 화이팅해. 어? 저는 아이가 생기고 2년 정도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시댁은 멀어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었고 친정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애를 봐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애를 원에 맡기고 회사를 다녀보기도 했는데 퇴근하고 가보면 아이 혼자 원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결국 퇴사를 했습니다.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좀 더 크고 학교에 들어가면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생각했는데 크면 클수록 제 손이 더 많이 갔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집에 오는 시간도 빨랐고요.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벌게. 나 솔직히 어렸을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 다 일하시느라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거든.
그게 참 싫었어. 당신까지 일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태민이가 나처럼 그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남편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주부로 사는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쯤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커리어 쌓고 연봉도 많이 올랐을 텐데 가족을 위해 포기하고 살게 해서 그게 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못해도 행복했어요. 다른 집처럼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은 못 가더라도 시간이 되면 국내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남편이 캠핑을 좋아해서 토요일 아침 일찍 준비해서 1박 2일 동안 캠핑을 다니기도 했고요. 확실히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게 정말 좋구나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봐! 왜? 뭔데? 저기 봐, 개구리야. 어머, 정말이네? 너무 신기하다. 우리 동네에서는 개구리 보기 힘들잖아. 엄마, 나 개구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 그건 안 돼. 여기서 살아야지. 집에 데리고 가면 오래 못 살걸? 그래도 너무 귀여워서 키우고 싶어. 태민아, 개구리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을 텐데 네가 데려오면 가족하고 헤어져야 하잖아. 아, 맞다. 그렇네. 대신 우리 또 오자. 자주 와서 개구리 잘 있나 보면 되잖아. 약속했다? 그래, 약속. 그런데 아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갑자기 차가 뒤집혔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정인아, 나 누군지 알겠어? 어? 엄마. 그래, 엄마야. 어머나 세상에, 눈 못 뜨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보인 사람은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특히 엄마는 제 앞에서 통곡을 하듯 우셨죠.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저희가 타고 있던 차는 폐차할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고 나서 병원에 온 뒤 보름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깨어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누구도 남편과 아들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며칠간은 멍하니 있었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 아들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여서 뭐지 싶었어요. 아빠, 엄마는? 엄마 잠깐 집에 갔어. 옷 갈아입고 씻고 온다고. 그런데 서준 씨는? 우리 태민인? 아빠는 제가 남편과 아들 얘기를 꺼내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가 폐차될 수준이었다면 남편과 아이도 크게 다쳤을 텐데 그 누구 하나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 혼자 크게 다친 건가 생각했어요. 그때는 사고 때문에 몸 여기저기 아픈 상태여서 생각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되찾게 된 지 얼마 안 된 제가 다시 충격을 받고 쓰러질까봐 엄마 아빠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고는 기절했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과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그 현장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처참했는데요. 제 인생도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자식을 잃었는데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어 한동안 집에 와 계셨고 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아, 좀 먹어봐, 응? 생각 없어. 너 언제까지 이럴래?
엄마 아빠 생각은 안 해? 저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지내는 그런 일상조차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밥도 못 먹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어요. 현실이 참 무섭더라고요.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저 이렇게 셋이 살던 집은 전세였는데 전세 보증금 외에 제가 가진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고 일을 쉰 지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전문직으로 일을 하던 것도 아니어서 취업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 남편과 아들 생각에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가려고? 뭐가 멀어. 그래도 차 타면 2시간밖에 안 걸려. 아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응? 저는 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저를 말렸지만 아빠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빠 눈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정인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언제든 힘들면 다 정리하고 엄마 아빠한테 오고. 그럴게. 그렇게 저는 잘 모르는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혼자 살 집이라 평수를 좁혔더니 그래도 가진 돈 안에서 집을 구하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세긴 했지만 힘든 과거는 다 잊고 새롭게 살자는 생각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도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간 날부터 동네 알바 자리를 찾아다녔고 그렇게 바로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했는데 하는 일은 단순했어요. 빵이 나오면 포장하고 진열하는 일이었죠. 손님을 응대도 하고 매장도 치우고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어서 이 일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취업 준비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새벽 골목길에서 공병을 주우러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매일 비슷한 시간에 그 아이가 골목길에서 보였고 딱 봐도 부모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라 형편이 많이 어려운 아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그 아이와 마주치게 되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얘, 너 그 병 주워서 뭐 하려고 그래? 초록병이랑 갈색병 필요해서요. 그래? 그런데 그 병 주워서 뭐 하려고? 할머니 약 사야 해서요. 약 사는데 돈 필요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이는 1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이 나이가 됐을 텐데 싶어서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아침잠이 많아 밥도 안 먹고 잠을 자겠다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아침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공병을 줍고 다녔으니 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이미 골목길에 박스며 병이며 다른 사람이 다 주워가서 없다며 일부러 이 시간대를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를 계속 마주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처음에는 우유를 사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먹어. 너 밥도 안 먹었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똘똘하네? 그래서 저는 오며 가며 아이와 인사 정도만 하고 지냈고 이후 친해진 다음부터는 제가 주는 우유나 빵을 받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갖다 드려.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 마주치는 시간에 그 아이를 만났는데 아줌마,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뭐? 집이 어디야? 같이 가보자. 그렇게 집이 어디냐고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래도 저와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지 급하다며 제 손을 잡고는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아이의 할머니는 누워 계셨고 열이 많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어 119를 불렀는데 할머님은 지병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여기에 감기까지 오셔서 큰일이 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약 처방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아이에게 밥하고 반찬을 따로 통에 담아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반찬을 내서 주러 가면 빈통은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 있었는데 경수야, 이거 네가 설거지했어? 네. 그냥 둬도 돼. 아줌마가 설거지하면 되거든. 할머니가 설거지해서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고마워. 저는 이런 식으로 밥이며 국이며 또 반찬이며 해서 아이를 챙겼습니다. 아마도 아들 생각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살던 동네를 떠나고 빵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대화하며 지내는 사람조차 없이 지냈는데 그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네 사람들과 친분도 생기고 아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어느새 웃는 날도 있더라고요. 아이는 제가 혼자 사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는데 아이와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고 아침을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먹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 아이를 보면서 아들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편찮으신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경수야, 이제 그 잠바는 그만 입어. 안 더워? 더운데 그래도 옷이 이것뿐이라. 아줌마가 너 주려고 반팔티 샀어. 비싼 거 아니고 아주 싼 거야. 세일해서 샀어. 그러니까 막 입고 다녀도 돼. 아이는 별거 아닌 선물인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제 아들이었다면 선물 받고 방방 뛰고 좋아했을 텐데 확실히 이 아이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아이 같지 않은 모습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뭔가를 주면 감사하다는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는 예의 바른 어린이였습니다. 새벽에는 공병을 죽고 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는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제집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문제집 푸는 걸 봤는데 아이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경수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쉬운데요. 이거 아줌마도 좀 헷갈린다. 요즘 수학 문제가 옛날하고 다르게 나오네? 경수 너는 이걸 다 이해하고 푸는 거야? 네. 집안 형편이 좋았더라면 아이가 편하게 공부하며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같이 아이를 챙겼고 알바를 하면서도 취업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며 지냈습니다. 아이와 저는 부쩍 친해져서 새벽에 아이가 저를 보면 먼저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아줌마! 경수야, 오늘은 어제보다 일찍 나왔네? 네. 얼른 와, 같이 아침 먹자. 저는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식사도 잘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에 보이던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바빠서 이러다 또 새벽에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아이가 안 보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직접 찾아갔는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아니, 몰랐어요. 며칠 전에 이사 갔는데. 정말요?
애엄마가 데리러 왔더라고. 그래서 애할머니랑 다 같이 이사 갔는데 인사 못한 모양이네? 아, 네.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게 된 거니 정말 잘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냈나 보다 싶었죠. 그래도 2년간 그렇게 꼬박 아침을 차려주고 인사하고 지냈는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면접 합격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하고 지내느라 아이 생각도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일이라 서류 정리하고 월말에만 좀 바쁜 정도라 할 만했어요. 연봉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적금도 들었고 언제까지 전세로 이사를 다니며 살 수는 없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친정에도 전보다 자주 갔습니다. 정인이 왔어? 그동안 연락도 통 없고 어떻게 지냈어? 그냥 바쁘게 지냈어.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전보다 좋아졌는데 그 동네는 어때? 살만해? 동네 사람들도 좋고 살기 괜찮아. 그래, 잘 왔다. 온 김에 오래 있다가 가. 안 돼. 월요일에는 나도 출근해야지. 맞다. 회사 다닌다고 했지? 월급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달 월급도 나오고 하니까 알바하는 것보단 나아. 역시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보니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테이블에 항상 있던 가족 사진이 없더라고요. 일부러 저 때문에 치워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여기 있던 사진은 안 보이네? 그게... 나 이제 괜찮은데 꺼내도 돼. 정말 좋아진 거야? 일부러 사진도 다 여기에 두고 가서 온 김에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어디 있어? 얼른 꺼내봐. 거기 서랍 열어봐. 가족 사진에는 친정 부모님과 언니네 가족 그리고 저와 남편, 아들까지 다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는 급히 치워놓으셨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으니까 나 올 때마다 사진 치우고 그러지 마. 그래, 알았어. 다행이네.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저는 주말 내내 친정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특히 주말은 평일보다 더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가볼게. 아빠 또 올게. 정인아, 잠깐만. 아빠가 하실 말씀 있으시대. 그런데 아빠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통장이야? 엄마랑 아빠가 조금씩 모은 건데 큰 돈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 가지고 있다가 노후자금 해야지. 그 돈은 따로 있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것에 써. 정인이 너도 집 사야지. 계속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 열심히 돈 모으고 있어. 월급 받아서 쓸 돈도 있고. 누가 그걸 몰라? 정연이한테도 똑같이 해준 돈이니까 받아. 자식이 둘인데 돈을 줘도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정말 얼마 안 되니까 액수 보고 너무 서운해는 말고. 안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주실 분들이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회사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행히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어서 이사를 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을 때 뭘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잘하고 또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공방 창업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뜨개질하는 것도 좋아했고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기에 이거다 싶었습니다. 회사처럼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어서 회사를 다니며 창업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 바빠서 잡생각도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창업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돈도 모았고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었고 동네에 아주 작게 공방을 차리기에는 금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첫 시작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제품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려서 팔기도 했습니다. 소소하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동네에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물건도 사가시고 같이 뜨개를 배우며 수다도 떨고 회사를 다닐 때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공방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많이 방문하셨는데 그중 부동산 중개사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거에서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되네요. 그래. 그런데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 돈 번다는 게 신기하네. 그렇죠.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도 좋은데 내일 하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 오래 비워도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요? 우리 남편 있잖아. 급하면 전화할 테고. 부동산은 요즘 어때요? 예전 같지는 않아. 전에는 그래도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런가 통 없네. 어머, 손님을 많이 오네. 아, 3시부터 수업이 있거든요. 알았어. 나도 이제 가봐야지. 수고해. 네. 동네 부동산 중개사는 종종 제 공방으로 놀러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가셨는데 어느 지역에 재건축이 진행될 거라고 하거나 돈 있으면 땅이라도 사두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 사고 땅 사고 할 정도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큰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집을 하나 마련하고는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저 기회만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사가 퇴근길에 들렀다면서 괜찮은 조건으로 집이 나와서 알려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지. 나도 돈 있으면 한 채 더 사는 건데. 이거 진짜 자기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야. 내일 사이트에 올라갈 거야. 그런데 당장 살 돈이 언제까지 전세로 살래? 암튼 시간 되면 한번 와.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네, 그럴게요. 혼자 지내면서 전세로 사는 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월세처럼 다달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전세지만 집주인이 집을 내놓거나 보증금을 과다하게 올려달라고 하는 일도 없다 보니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언젠가는 내 집을 갖고 싶었기에 이날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일단 집이 어떤지나 보고 오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공방으로 출근하기 전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왔어! 내가 자기 올 줄 알았어. 그런데 방금 전에 신혼부부가 와서 집 보고 갔어. 그래요? 그래도 아직 계약한 건 아니야. 집 보러 갈래? 네, 궁금해서 와봤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가보자. 집 비어 있어요? 거기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데 빨리 집 팔고 싶다고 해서 나한테 맡겼어. 비번 다 아니까 가서 어떤지 보고 오자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중개사를 따라 나섰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시세보다 좀 싸게 나온 편이라 확 끌리기도 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네, 해도 잘 들어오고 구조도 좋고 깨끗한데요? 거봐, 내가 좋다고 했잖아. 솔직히 나 여기 너무 욕심나. 그런데 돈이 문제지, 돈. 그럼 아까 이 집 보고 갔다는 신혼부부는 다시 연락 준다고 했어요? 다른 곳도 보고 온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이 돈으로 이런 집 사면 진짜 돈 버는 거야.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를 텐데?
안 그래? 사실 저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도 나름 검색해서 찾아보니 시세보다 쌌고 제 공방에서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단번에 계약하기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부동산에 여러 번 들렀는데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말도 마. 오늘 아침에도 2팀이나 다녀갔어. 한 팀은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고 갔어. 그럼 바로 나가겠네요. 그래도 뭐 도장 들고 와야 계약하는 거지. 그런데 자기는 생각 좀 해봤어? 네, 저 계약하고 싶어요. 정말? 잘됐다. 생각 잘했어. 20평대이고 집값도 너무 괜찮았고 주변 인프라도 좋았기에 저는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동네에서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를 구할 때도 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었어요. 좋은 집주인도 만나게 해주었고 나름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말고 그 집을 계약한 사람이 더 있었고 부동산에 가보니 이미 도망치고 없더라고요. 살면서 이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제가 젊은 나이도 아닌데 부동산 사기를 당했으니 여러 번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다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다중매매 계약이라고 해서 집은 하나인데 주인이 여러 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자 모두 연락 두절이었고 저는 급한 대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이미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경찰의 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있네. 서류 확인 제대로 안 하셨어요? 서류를 다 위조한 걸 제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이거 쓰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암튼 그렇게 하시고 일단 돌아가 계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보낸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도 생각보다 컸고 거기다 소송을 한다 해도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저에게 더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서 몇십 년을 얼굴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동네 사람들도 그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심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2번, 3번 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저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경찰서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제가 직접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라.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되는지 제가 따로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범인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는 못해요. 아시겠지만 저희도 해결할 일이 많고요. 담당자 배정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민사 쪽으로 소송을 해야 하니까 변호사부터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네? 민사소송 그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암튼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해는 했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몇 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사기 같은 건 안 당해도 됐을 텐데 싶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중개업자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제 일은 해야 했으니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수업이 있어서 그래도 진행은 했는데 전처럼 일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공방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젊은 남성이 공방으로 찾아왔는데 제 공방 손님의 90%는 여성이었기에 무슨 일로 찾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저 물건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저 혹시 최정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아줌마, 저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기억나시죠? 누구신데요? 저 경수예요. 한경수요. 네? 어머, 경수? 네, 경수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 경수 맞아? 그러고 보니 얼굴이 그대로 있네. 나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왔어? 아니, 그때 그렇게 말없이 떠나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잘 큰 거야? 이날 저는 성인이 되어 나타난 그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반가워서요. 일단 앉아.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때 살던 집에서 이사도 가서 나 찾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은혜가 보러 왔어요. 은혜? 며칠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가셨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거기 제 선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에요. 선배한테 인사차 들렸다가 아줌마가 회의실에서 상담받으시는 모습 봤어요. 딱 봤는데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가시고 난 뒤에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부동산 사기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선배한테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아줌마가 맞잖아요. 그런데 상담자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헷갈린다고 이름 옆에 여기 공방 이름을 따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찾아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된 거구나. 아니, 그런데 선배라고 하는 거 보니. 맞아요. 저 변호사 됐어요. 정말? 그래, 내가 옛날에 알아봤지. 똘똘했잖아. 문제집 푸는 거 보고 머리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인사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해요. 저도 갑자기 엄마가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이날 저는 그 아이의 가정사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빠가 절 키운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재혼하시면서 저는 할머니랑 살게 됐고요. 엄마는 제가 아빠랑 잘 지내는 줄 아셨대요. 전화해도 저 안 바꿔주고 잘 지내고 있는데 괜히 전화해서 애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엄마도 보고 싶은 거 참고 지내셨대요. 전 몰랐죠. 엄마가 저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언젠가부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한다고 하고는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둘이 살게 됐고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알아 누우시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찾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사는 거 보고 당장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어요. 그랬구나. 그럼 할머닌? 엄마가 그래도 저 키워주신 할머니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같이 서울로 가게 됐는데 할머니는 원래 지병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서 아빠도 찾아오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저런. 할머님이 그때 나한테도 참 잘해주셨는데. 맞아요. 갑자기 엄마 따라 서울로 가고 나서 할머니가 아줌마 얘기 자주 하셨어요. 아줌마가 해주신 반찬 생각난다고. 그렇게 한참 옛날 얘기를 하며 서로 울고 웃고 그러는 사이 시간이 좀 흘렀는데. 참, 그 얘기 저한테 자세히 좀 해주세요. 무슨, 집 얘기? 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 한번 해봐야죠. 사기인데 사기죄 입증만 가능하면 고소하고 민사 대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계약 파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일단 그 중개업자랑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있으면 저한테 다 주세요. 계약서랑 관련 자료도 전부 다요. 알았어. 그때 공병 주우러 다니던 10살짜리 꼬마가 변호사가 되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똘똘해서 뭐가 돼도 됐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잘 자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거기다 갑자기 나타나 제 일을 도와준다고 하니 너무 고마웠고요. 제가 한 거라고는 아침 챙겨준 거 말고는 없는데 그게 고마웠다며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니 괜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상황이 너무 급해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을 입금했다는 증명서, 영수증 등 금전거래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제출했고 전화, 문자, 카톡 등 주고받은 연락은 물론 그 외에 이번님과 관련된 모든 서류나 자잘한 메모까지 잘 챙겨두었습니다. 왔어? 네, 일단 답답하실 것 같아서 진행사항 알려드리려고요. 너무 고맙게도 바쁠 텐데 수시로 공방으로 찾아와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책하는 모습에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나쁘지 당하는 사람이 무슨 죄예요. 요즘은 문서 위조가 너무 정교해서 작정하고 속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저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제 일에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연락두절이었던 중개업자를 찾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했던 사람은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거래를 한 거였는데 등기부 등본상 진짜 주인의 이름에 사진만 바꿔서 신분증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전에 경찰서에서 들은 말 그대로 소송이라는 건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돈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초기 대처가 다른 피해자들보다 빨랐고 증거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서류도 다 갖추고 있었고 제가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류 하나하나 다 알아서 준비를 해주었죠. 거기다 손해배상금은 계약금과 위약금, 이자 등 그 외 피해 비용 등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도 명확했기에 다행히 산출된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주는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빠르게 가압류 절차도 진행했고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수사 촉구까지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해달라는 서류만 빠르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너무 다행히도 사기죄 입증이 되어 저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저한테 사기를 친 부동산 중개사를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돈 때문이었죠. 너무 고생 많았어. 고생은요. 원래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도 길면 2년까지도 가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죠. 고마워 정말. 이거 받아. 아줌마,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은혜 갚으러 왔다고.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뭘 했다고 은혜라고 해. 제가 공병 주우러 다닐 때 학교에서 소문나서 친구들이 저랑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옷에서 냄새 난다고 하고 집에 가면 할머니가 아파서 밥도 못 차려주고. 그런데 아줌마가 저 도와주셨잖아요. 아침에 따뜻한 밥도 해주시고 저희 할머니도 챙겨주셨고 옷도 사주시고 문제집도 사주시고 저한테 그런 관심 보여준 사람 없었어요. 아줌마 말고. 그래도 이번 일은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변호사 수임료 알아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럼 제가 뭐하러 이 사건을 맡았겠어요. 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이번 일 너 혼자 한 거 아니라며?
선배들 도움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넣어두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밥 해주세요. 아줌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너무 배고플 때 먹어서 그런지 그때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엄마도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상하게 그때 먹었던 반찬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게 뭐 어려워? 그럼 오늘 저녁 먹고 가. 내가 금방 해줄게. 오늘은 제가 바빠서 안 되고요. 시간 내서 다시 올게요. 그럴래? 정말 다시 올 거지? 당연하죠. 이렇게 아줌마 다시 만났는데 이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그날 이후 정말 저는 그 아이와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답답했던 일이 해결되고 나니 저는 공방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아이는 변호사로 잘 나갔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의 엄마와 같이 만나 식사를 한 적도 있었어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솔직히 제 욕심도 있었어요. 네? 저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보니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자식 얘기가 나오니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막 고통스럽고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수와 종종 만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아주 살갑게 자라니까 제가 용돈도 주게 되고 문자도 자주 보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경수의 어머니와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지난 과거를 듣고 난 이후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가끔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렇게 편하게 지내자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나이도 비슷해서 제 공방에 자주 찾아와 함께 뜨개도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또 은근히 든든하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바로 알려주니까 너무 좋고요. 참, 저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들은 결국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튄 게 아니라 문서 위조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도 잘 해결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공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도 종종 만나고요. 남편과 제 아들이 그리운 건 여전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한때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에 순간 안 좋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고 속에서 저 혼자 살게 된 이유도 있을 거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잘 살다가 나중에 남편과 아들을 만나야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잘 해결되었고 제가 하는 일도 술술 잘 풀리나 봅니다. 앞으로 살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미리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흐릿해지듯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